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 Everything 이번 사이버 시큐리티 세션에 참여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임종인입니다. 이번 세션은 세 분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지슨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지슨이라고 하는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와이어리스 시큐리티, 최근에 4월 달에도 그 어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국군 대위가 포이즌 탭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합참을 해킹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위험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사건 같은 이러한 와이어리스 어떤 도구를 이용한 해킹 같은 것을 탐지하고 막고 하는 그런 솔루션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지슨이라는 회사의 개발자면서 CEO를 맡고 있는 한동진 박사십니다. 예,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스타트업인데요. 이스라엘 스타트업인데 나노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으면서 사회의 모든 비즈니스 환경도 그다음에 모든 환경들이 지금 사람들의 생활조차도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국가인데요. 이 제조 쪽에서 보면 공장들이 전부 스마트화되죠. 스마트화되니까 이 해커들은 당연히 거기서 생산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작년에 우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미국에서 사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감염돼 가지고 멈춰지면 사회가 완전히 큰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막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역량을 가진 나노락이라는 회사의 어떤 CEO면서 개발자인 에란 파인 박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일로 존스 박사신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특히 느끼는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전쟁, 이 양상을 보면서 전쟁의 양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밀리터리 어떤 재래전 환경에서 사이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민간 쪽도 참여하는 어떤 굉장히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고, 또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전통적으로 한국은 항상 분단국가이지만 우리의 어떤 주적은 북한이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한국 어떤 공동성명에 보면 공동성명에 사이버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 12번 들어가는 데서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적대 세력, 거기서는 차이나하고 노스코리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밀리터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위협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 안보, 특히 어떤 이코노믹 시큐리티,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크라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어떤 사이버에 있어서 특히 위협이 노스코리아로부터 차이나를 포함한 쪽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고, 특히 이제 사회 전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그러한 사이버 시큐리티의 위협 형태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마일로 존스 박사는 옥스퍼드 펜브로크 칼리지에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고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닥터 마일로 존스. 그래서 각 세 분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어떤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각각 약간씩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지슨의 설립자이고 대표이사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와이어리스 스파이칩, 와이어리스 백도어 해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시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100층짜리 건물에 컨트롤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가 100층짜리 건물을, 사막에 있는 100층짜리 건물을 기어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거기에 조그만 칩을 하나 꼽으니까 그때부터 해커의 해킹이 시작이 돼서 엘리베이터 조정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조정도 하고 CCTV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형태의 해킹을 가능하게 하는 칩이 와이어리스 스파이 칩이고, 이런 해킹 방식을 무선 백도어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은 차단된 망, 접속이 어려운 망에 대한 그 해킹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대두됐다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 공장, 또 자동차 공장, 아니면 국방망, 금융망, 이런 망들은 외부에서 접속이 매우 어렵거나 아예 접속을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런 때에 내부에 무선 기능을 갖는 칩을 하나 꼽는 거예요. 또는 물건을 사왔는데 그 안에 꼽혀 있던 거죠. 그럼 거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바로 외부에서 접속을 하니까 IDS, IPS, 파이어월, 이 기존에 있던 이런 방어 시스템들은 무력화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무선 백도어 해킹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칩이 전시에 우리 군 서버에 장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우리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심어진다면, 또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이런 칩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옛날 CIA NSA 직원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폭로한 건데요. 이 왼쪽에 빨간색 조그맣게 있는 USB 그 커넥터가 스파이 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모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마이컴이 들어있는 거고 모뎀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또 뭐 프린터 같은 페리페리를 꼽게 되면 이 컴퓨터에 접속이 허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8마일 바깥에, 그러니까 한 13km 바깥에서 해커가 이 컴퓨터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멘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Creating a digital highway for launching cyber attacks. 디지털 하이웨이가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죠. 근데 이런 칩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를 퀀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 칩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가 뿌려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칩이 중동에서도 발견되고 남미에서도 발견되고 동유럽에서도 발견되고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10만 개 중에 1%면 1000개고요. 0.1%면 100개입니다. 근데 칩 하나는 망 하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들어와 있을지. 이것은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스파이 칩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그 칩이 USB 커넥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쌉니다. 119불입니다. 이 인터넷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선 백도어 칩, 무선 백도어 해킹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위력은 굉장히 강력하죠. 이번에 우리나라 군의 4월에 육군 대위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육군 대위 간첩이 유명했던 거는 고작 4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받고 나라를 팔려고 했다가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북한 해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스파이 칩을 군 내부망에 꼽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킹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칩은 어떻게 생겼냐면, 포이즌 탭이라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해킹 장치에 모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뎀이, 이동통신 모뎀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해커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장비에 접속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미수에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망이 꼽히기만 했으면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났을 겁니다. 예전에 군에 딱 한 대의 서버가 내부망 서버 해킹됐는데 3,200대의 PC가 연달아 해킹을 당했고, 그 중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 PC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망에 있는 PC들끼리는 보안이 굉장히 약한 법입니다. 특히 서버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건 더욱더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 몰라서 해킹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이 와이어리스 백도어 해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깐 데모를 보시면, 왼쪽이 해커의 PC고 오른쪽이 이제 희생자의 PC인데, 왼쪽 해커의 PC에서 뭔가 동작을 시작을 하면 이 희생자 PC에서 뭐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 컴퓨터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 사이는 당연히 아무런 커넥션이 없고요. 단지 스파이칩 하나만 꼽았고, 그 스파이칩이 무선으로 전송을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안 프로세스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고, 뭐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부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도어 해킹이 이런 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탐 크루즈가 그렇게 많은 거냐? 사실 탐 크루즈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꼽는 거는 영화적 상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내부 직원에 의해서, 우리 육군 대위 사건처럼, 또는 유지보수하는 업체,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또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물건 살 때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부대에서 컴퓨터를 100대 샀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뭐 A사 컴퓨터인 줄 알고 샀는데 보드에 칩이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USB 아까 커넥터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작동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와이어리스 백도어를 정리하면, 내부망으로도 방어가 안 되고, 기존의 IDS, IPS, 기존의 방어 체계도 안 되고, 또 이 칩은 평소에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를 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어날 때까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법은 위험한 곳, IDC나 중요한 전산실은 무선을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무선을 감시하다가 무선으로 데이터가 막 날아가거나 명령이 막 들어오는 걸 발견하면 이를 저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365일 무선을 감시하면서 무선 해킹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최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동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질적 위협이죠. 우리가 보통 경계보안 그래서 바깥하고 연결되는 점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만 통과하면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특히 팬데믹 시대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보안은 하는데 일단 VPN이니 뭐 해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탈취당한 순간부터는 이 내부망 해커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쪽뿐만 아니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 서플라이 체인 보호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국가로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많은 중요한 어떤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유세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북한이라고는 확실한 어떤 적대 국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선과 관련된 보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발표해 주신 에란파인 CEO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OT 보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는, 이스라엘은 사이버 시큐리티를 비즈니스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더 강한,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위협에 가장 최적의 어떤 솔루션 내놓을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란 파인 CEO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ood afternoon. My name is Eran Fine, co-founder and CEO. 안녕하십니까. 나노락 세큐리티의 공동 창업자이자 파운더인 에란 파인입니다.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IT는 정보 테크놀로지, IT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요.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IT는 정보나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고요. OT 같은 경우에는 제조 환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적국들이 IT 쪽으로 가서 데이터를 받으면 살 수도 있었고, 그 정보를 저장을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해놓는다면 그런 걸 정보를 사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실질적으로 더 좋은 혜택은 OT에서 온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대를 피해를 주거나 페스코를 피해를 주거나 두산을 피해를 주거나 LG전자나 이런 회사들한테, 제가 아는 회사라서 이 브랜드를 말했고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 해를 주고자 한다면은 돈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금전적인 공격이고요. 그리고 경제를 경제 자체를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포스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앙이 기후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의 그 명맥이 조금 나빠졌었고요. 레퓨테이션이 나빠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에 그게 지속될 것입니다. 사이버 적이 이런 동일한 것을 포스코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해를 입혀서,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 고객들이 포스코에 많은데 그 전력망을 망가뜨려서 도시가 다 깜깜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 미터를 공격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남미나 몰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미터기에다가 공격이 있습니다. 서버 자체가 아니라 머신 자체, 기계 자체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O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드렸는데요. OT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데이터라든지 서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환경 자체, 물리적인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현재 새로운 레거시 머신들, 레거시 기기들에 대해서 더 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누가 이거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란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그 금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해커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더 피해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외부에서 일어날 것이고요. 이거 저희는 외부자, 아웃사이더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들이 회사를 침입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방화벽도 만들어 놓고 암호화도 해놓고 그러기 때문이죠. 또 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죠.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인데요. 인간은 아주 아름다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좀 정말 많이 멍청하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많이 멍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정말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비밀번호를 1, 2, 3, 4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촌에게 USB를 100만 원에 주면은 10만 원짜리 10만 원 주면서 USB 선물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론 매우 좀 릴렉스된 사람들이지만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타워에 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총으로 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본성을 사용을 하면 직원들이 멍청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격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삼촌이 있는데요. 삼촌이 IT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부분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진짜 많이 신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냥 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술도 많이 마시고, 한국에서도 술 좀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사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렇지만요. 당연히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시니어급의 엔지니어가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숙취 상태로 그렇게 회사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이렇게 술이 덜 깐 상태에서. 그러면 잘못된 기계에 가서 이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묻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접속할 수 있겠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숙취로 단순히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어나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도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기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뭐 한국이라든지 뭐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해킹과 공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보안 시스템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도 믿지 않고, 또 운영 체제도 믿지 않고, 운영자들도 믿지 않고, 그래서 내 뭐 이름과 패스워드를 아무데나 집어넣지 않고 패스워드를 1, 2, 3, 4로 설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저의 로그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은 직원이 뭔가 이제 실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기기 레벨에서 먼저 트러스트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저의 오늘 가장 큰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나놀og은 많은 특허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비즈니스들이 뭔가 디바이스나 기계를 사용할 때 그 디바이스와 머신이 항상 그들이 그 구성한 방식으로, 컨피규레이션한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미터라고 하면은 스마트 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제조업 업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빵 제조업 그 고객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력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에서 기계를 사용할 때, 디바이스 등을 사용할 때 이것이 잘못 작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그 기존의 그 컨피규레이션 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동을 확실하게 니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 수준에서 하는 일을 이제 명령어 수준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스케일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이제 컴퓨터에서 명령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랩탑에 그것을 이제 뭐 그 치게 되면은 랩탑에 이렇게 작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어가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고, 인터페이스에서 메모리로 넘어가서 이 이제 파일을 저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NVM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스크립팅을 했는지는 알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명령어가 있다면은 이렇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명령어라면은 이것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명령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명령어를 이제 저장하고 지우고, 이것으로 금전화하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서버에 의해서 이제 명령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개별 사람이라든지 개별 직원들은지 뭐 서버 차원, 네트워크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명령어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어 차원에서 실행하게 되면 사람의 실수 부분이나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에 영향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르는 제가 사람들을 믿는 것보다 명령어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낮은 신뢰고,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턴시가 일어날 수도 없고요. 또 배터리 운영도 그렇고, 뭐 저희가 같이 일하는 회사 중에 이제 전력 회사들도 있고, 뭐 이제 레거시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제조업 기계에 저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하지만 사람을 믿는 것보다 명령어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2014년 이렇게 보면요, 그때 우리나라에게도 북한 해커들이 한수원 해킹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죠. 그리고 그해 사실은 1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송국,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을 해서 정전을 시키고 방송국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로부터 사실은 한 8년 정도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IT 보안으로부터 OT 보안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에 IT 보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OT 보안 또는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범용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루 존스 박사께서 발표하시겠는데요.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위협의 어떤 대상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사실 러시아 뭐 이런 데는 우리랑 먼 데 있고 우리랑 큰 상관이, 이러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고, 최근에 또 보면은 이 러시아 중국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세계 전체가 뭉치게 되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SCO를 통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 이런 데가 또 같이 뭉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냉전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형학적 차원에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정치 형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Of course.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동진 박사님이 좀 이제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에런 파이님이 조금 더 넓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더 넓게 얘기를 하면서 지정학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해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에 있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스마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꼭 지켜야 했던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요. 기본적인 원칙은 우선은 인터넷에 연결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느 회사든 어느 군대든 어느 집이든 간에 인터넷에 연결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뭔가 전략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세 개의 겹치는 서클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고, 하나는 장비고,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될 텐데요. 사이버 스페이스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해킹하기 쉬운 것은 이 셋 중에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몇 시간 정도 굉장히 어느 똑똑한 여성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5년 동안 영국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이제 GCHQ 그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업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특히 사이버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공격적에 있는 층이라면 더 그런데 해킹을 하게 되면 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브레인을 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제 그분이 이제 무슨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람보르기니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람보르기니를 어떻게 해킹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쭉 펼쳐주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뭐 다이어그램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제 뭐 세상에 여러 엔지니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어떻게 해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이론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람보르기니 주인과 친구가 돼서 열쇠를 빌리면 되지 않냐 이 바보들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인데요. 사이버 보안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 레벨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쇠를 빌리는 것이 해킹하기 가장 쉬운 방법인 것처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을 할 일이 있으면 이제 나의 보스가 뭐 나에게 뭐 라운지에 갈 정도로 이제 뭐 해주지를 않았다. 근데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 어떻게 들어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에게 액세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꼭 보스가 아니더라도 저를 체크인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보안 그 담당팀도 거기에 뭐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사람이 가장 취약점 포인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잘 어필하면 저를 게스트로 들어보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라운지가 이제 뭐 보안 요원이 뭐 몇 분간 뭐 전화를 받으러 간다든지, 결국은 그 라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해커처럼 생각을 하면 사람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장비가 아니라 사람 레벨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가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또 많이 들으실 텐데 굉장히 정교한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뭐 직원들이 뭐 주차장에서 메모리 USB를 찾았는데요. 그 USB를 쓰겠다고 뭐 들고 와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정교한 복잡한 전문 해커의 해킹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시간도 남겨두고 싶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과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로 전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임이라고 저희가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전쟁의 외교적인 측면이라는 것인데 사실 뭐 영어 약자이기는 한데요. 볼란스키도 그렇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합쳐서 전 세계의 사이버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이 외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는 외교의 D입니다. 그리고 다임에서 I 부분은 인텔리전스입니다. 결국 정보라는 부분인데요. 오픈소스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기밀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이제 디지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은 밀리터리 군사입니다. 이제 군사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보안 얘기를 할 때 많이 주목을 하죠. 많은 이제 디지털 사이버 보안 공격들은 이제 그 밀리터리 쪽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그것에 100% 집중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임의 마지막은 이 경제입니다. 경제 부분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어떤 회사들이 어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뭐 이제 그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산을 모금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도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군대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이 있는데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그런 뭐 사이버 군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터키에서도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격을 조직하고 러시아를 타깃으로 해서 러시아의 군사화를 타깃으로 하는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의 활동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주류 세금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 밀리터리를 타깃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이버 공격 활동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를 저희가 별점을 주죠. 근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도 그렇게 정부와 연관돼서 이들의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타깃을 하는 그 공격이 있었다면 이 공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우버 드라이브를 평가하는 것처럼 별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뭔가를 발포 명령 등이 있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그런 식으로도 이제 디지털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모든 곳에 이제 접목이 되지만 모든 것은 공격 차원이든 안보 차원이든 결국은 사람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그래서 외교와 정보,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 아울러서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박사님. 지금까지 세 분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사실 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를 겪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금 이코노믹 시큐리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하면 주로 인텔리전스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밀리터리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특히 이제 OT 보안,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세계적인 어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어떤 공동성명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시큐리티를 갖다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웹3라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이 웹3에서 결국은 최근에 북한 라자로스가 지난 올해 상반기에만 라자로스가 여러 가지 어떤 크립토 커런시 익스체인지들이나 어떤 디파이 브리지들을 갖다 해킹해서 해킹한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금 세탁으로 이루어지고 핵 개발 자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그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한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위협이 사이버 스렛의 양상이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휴먼 에러를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시큐리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어떤 컬처 오브 시큐리티 이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기회가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 행사에서 저는 굉장히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꼭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분이 발표하셨고요. 시간이 좀 5분 정도 시간을 걸쳐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한 3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국어로 하시면 지금 동시 통역이 전부 되고 있으니까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이 본격 들어오기 전에 전 마일로 박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은 사실은 사이버 스레스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어서 코드라고 하는 거기에 사이버 시큐리티 워킹 그룹이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조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사실은 GCHQ를 통해서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러시아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영국이 한국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17년에 워너크라이 해킹 랜섬웨어 해킹 때는 또 한국이 영국과 컬래버레이션을 했고 그래서 한국이 영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을 포함한 어떤 서방 세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더 강화하고 싶으면 어떠한 팁을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Korea is 한국은 말하자면 서방 세계의 일부와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유럽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는 미국에 왜 중요한지에 얘기를 할 때, 전 항상 한국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여태까지 지나온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단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도 했고요. 한국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 길을 갔으면 하는 그 길을 한국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점이고, 그런데 협력을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한국의 협력을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이 방법이랄까요? 소스가 한번 공개가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세력은 항상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동맹국들이 서로를 믿을수록 또 더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는데요. 물론 제가 감정적인 차원의 신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팅 프로시저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보안 프로시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없죠. 그런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서방 세계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에 이미 관여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그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재들과 기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한국 밖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러시아 시스템을 침투하려고 하던가 북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침투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이 아닌 것이겠죠. 저희가 뭔가를 발명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이제 큰 파트너 역할을 이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Any other question? Then I'll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이 중국과 노스코리아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으로 대표되는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전통적인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받고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스파크를 포함한 많은 사이버 시큐리티 인더스트리, 사이버 인더스트리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어떤 산업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번 윤 정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사이버 방위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혜도 빌리고 경험을 빌리고 또 이스라엘과 한국이 서로 협력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질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에도 첫 번째로 왔었고요. 그 인식과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됐든 기관들이 됐든 기업들이 됐든 그 의사결정자들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호를 해야 되고 그 OT 레벨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유일하진 않지만 그 뭐 미국이라든지 그 미국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만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저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 양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수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로운 협력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흥미로운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협력을 하거나 저희 생태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수준이 그냥 서플라이 그 벤더로서 뭐 공급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적어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건강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로 매출을 일으키고 그 판매를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런 상업적인 측면 말고 어쨌든 양국으로서 서로의 니즈를 이해를 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종류의 이벤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과 지식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과 지식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음 회사들의 리더가 될 텐데요. VC의 그 리더들도 이제 사이버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기술에 뭐 사이버 쪽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그리고 상업적인 수준 그리고 파이낸스 수준 그리고 지식 관련 이런 것이 이런 게 다 서로 교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의 어떤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인더스트리에 대한 프로모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고 새로운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하기 참 좋은 분야예요. 진입 장벽이 높다고 그러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동진 대표님께서 뭐 좀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분야가 워낙 무선 보안이 중요하면서도부터 중요하지만 아직은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선 보안도 중요한데요.
그 라자로스가 1조 이상 벌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큰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런 굉장히 많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이걸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여러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또 그걸 다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 또 금융기관 여러 산업체에 배포함으로써 우리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발표도 해주시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점심시간하고 또 겹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